시속 160km로 막 덜컹거리면서 달리는 롤러코스터 맨 앞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어지러운데요? 그쵸. 근데 심지어 독자님들 손에 물이 가득 찬 컵이 둘려 있는 겁니다. 단 한 방울의 물도 흘려서는 안 돼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미션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서 ETF 가격을 맞추는 유동성 공급자, 즉 LP들이 매일같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그들은 아주 처참하게 물을 쏟고 있죠. 네, 사방으로 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2026년 4월 9일 오늘 딥다이브의 출처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기사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크로 변동성이 그야말로 극에 달한 현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ETF 계좌부터 기업들의 달러 조달 시장, 그리고 대형 증권사들의 생존 전략까지 어떻게 도미노처럼 연결되어서 변화하고 있는지 깊게 파헤쳐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네, 지금 자본시장은 문자 그대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이거든요.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막 제1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가 또 갑자기 2주 휴전 선언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정책 발언이 수시로 오락가락 번복되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죠. 이런 거시경제의 극단적인 불확실성이 시장 참여자들의 셈법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기사들을 보면 그동안 대표적인 전쟁 수혜주로 꼽히던 방산이나 원자재 시장마저 지금은 방향타를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이더라고요. 네,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그리고 독자님들이 가장 답답해하실 현상이 바로 ETF 시장의 극심한 괴리율 문제입니다. 아, 괴리율이요? 네, 그 괴리율이라는 게 즉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의 가격과 그 펀드가 실제로 담고 있는 자산 가치 간의 차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펀드의 진짜 본래 가치인 순자산 가치, 즉 NAV랑 시장 가격이 지금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는 건데 이게 유독 심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장세라면 그 ETF의 거래 가격은 펀드의 진짜 가치인 NAV에 자석처럼 딱 붙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찰싹 붙어 있어야죠, 원래. 네, 이 둘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시장에 끊임없이 물량을 대주면서 ETF 가격을 실제 가치에 맞추도록 조절해주는 주체가 바로 유동성 공급자, LP입니다. 아, 롤러코스터에서 물컵 들고 계신 그분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경제신문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원유나 에너지 관련 ETF에서 시장 가격이 실제 펀드 가치보다 훨씬 낮게 거래되는 마이너스 괴리율, 이른바 음수 괴리율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 LP들은 시장의 움직임을 막 밀리초 단위로 파악하고 NAV를 추적하도록 설계된 최첨단 알고리즘을 쓰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이 다 되어 있죠. 거기다 막대한 자금력도 갖추고 있고요. 도대체 기초 자산인 유가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길래 그 똑똑한 알고리즘마저 고장이 난다는 건가요? 이게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시장 구조의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LP의 알고리즘이 아무리 빨라도 그들이 가격을 맞추려면 자신들도 기초자산인 원유 선물을 사거나 팔아서 해칭을 해야 되거든요. 네, 위험 분산을 해야죠. 근데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유가가 막 치솟던 중에 갑자기 대통령의 휴정 발언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뚝 떨어지겠죠. 네, 원유 선물 시장의 가격이 버드럽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중간 가격을 그냥 건너뛰고 뚝 떨어지는 개파락이 발생하거나 아예 거래가 일시적으로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롤러코스터가 서서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레일이 툭 끊겨서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LP 입장에서는 해징을 하려고 해도 선물을 적절한 가격에 거래할 물리적인 호가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리스크가 너무 커지니까. 아예 호가를 빼버리겠네요. 맞아요. LP들은 손실을 막기 위해서 촘촘하게 대주던 호가의 간격을 확 벌려버리거나 보수적으로 물량을 댑니다. 결국 실제 원유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를 ETF 시장 가격이 제때 못 쫓아가면서 음수 괴리율이 발생하는 겁니다. 야, 그렇군요. 반대로 반도체 ETF 쪽은 지금 플러스 괴리율, 즉 펀드의 실제 가치보다 시장에서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 고평가 상태라면서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원리는 같은데 투자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 결과죠. 휴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 살아났거든요. 나만 수익 놓칠 수 없다는 두려움, 즉 포모에 휩싸여서 반도체 ETF를 시장가로 막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매수세가 너무 거치게 몰아치니까 LP가 가격을 누르기도 전에 거래 가격이 펀드 가치를 뚫고 우주로 날아가 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 테마 ETF 투자자분들의 소갈이가 특히 심하실 겁니다. 위기가 고조되면 방산주가 오를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최근 한 달간 15개 방산 ETF 중에 무려 13개가 손실을 봤거든요. 어휴, 15개 중에 13개요? 네. 게다가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분들은 바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음의 복리 효과입니다. 변동성이 클 때 레버리지 상품을 들고 있으면 지수가 제자리로 돌아와도 계좌는 처참하게 녹아내리거든요. 지수가 제자리로 왔는데 왜 원금이 깎이죠? 독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네, 100달러짜리 지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하루 만에 10%가 빠지면 90달러가 되잖아요. 네네, 90달러죠. 근데 2배 레버리지는 20%가 빠지니까 80달러가 됩니다. 자, 다음 날 지수가 90달러에서 다시 약 11.1% 올라서 원래 가격인 100달러로 회복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레버리지는 2배니까 22.2% 오르겠네요. 맞아요. 근데 80달러에서 22.2%가 오르면 얼마일까요? 계산해보면 97.7달러 정도입니다. 아, 지수는 100달러로 원상 복구됐는데 레버리지 투자자는 가만히 앉아서 원금을 까먹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하루는 폭등하고 하루는 폭락하는 톱니바퀴 정세가 반복되면 이 마이너스 수학이 매일 누적됩니다. 와, 덜컹거리는 롤러코스터 위에서 컵에 든 물이 출렁일 때마다 물이 튀어서 결국 도착하면 컵이 반쯤 비어있는 거랑 똑같네요. 네, 아무리 시장이 회복돼도 쏟아진 물은 안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증권가 관계자들도 단기 상승 흐름을 좇는 추격 매수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단일 루트 유종 같은 구조적 리스크가 이미 상수가 되었으니까요. 자, 근데 이런 극단적인 변동성은 개미 투자자들의 ETF 계좌만 흔드는 게 아닙니다. 당장 기업들이 달러를 끌어오는 자금 조달 시장마저 멈춰 세우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독장인데 최근에 15년 만에 활성화되나 싶었던 김치본드 시장이 다시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는 기사 보셨을 겁니다. 네, 그 김치본드라는 게 국내에서 발행되지만 원화가 아닌 달러 같은 외화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하거든요. 1분기에만 7곳이나 발행에 성공했는데 지금은 환율 급등락 때문에 기대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환율이 널뛰는 거랑 채권 발행이랑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달러로 빌려서 달러로 쓰면 환율 변동이랑 무관하지 않나요? 겉보기엔 그렇지만 돈을 빌려주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해칭 구조를 보면 다릅니다. 핵심 지표가 바로 CRS 금리, 즉 통화스와프 금리인데요. 쉽게 말해 기업이 외화를 원화로 바꿀 때 지불해야 하는 웃돈이나 수수료율입니다. 아, 환율 변동성이 크면 은행 입장에서도 리스크니까 일종의 보험료를 더 세게 부르겠네요? 빙고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이 CRS 금리가 35bp, 즉 0.35%포인트나 올랐어요. 조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게다가 김치본드는 발행하는데 한 달이나 걸리거든요. 아, 한 달이요? 해외 직구를 했는데 배송되는 한 달 동안 환율이 미친 듯이 뛰어서 결국 바가지를 쓴 셈이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한 달 뒤에 환율을 예측할 수 없으니 기업 입장에선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달러가 당장 급한 기업들은 대안이 없나요? 그래서 최근에 대안으로 떠오른 게 해외 신디케이트론입니다. 다수의 외국 금융기관들이 연합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하나의 기업의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방식이죠. 아, 채권 말고 은행 연합군한테 직접 대출을 받는 거군요. 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첫째는 탄탄한 투자 수요 덕분에 금리를 절감할 수 있고요. 둘째는 채권 발행처럼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받을 수 있어서 환율 리스크 노출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변동성 때문에 기업들도 살 길을 찾아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죠. 주식 상장도 줄고 회사채 발행도 얼어붙으면 그동안 발행 수수료 참기며 돈 벌던 대형 증권사들은 대체 어떻게 먹고 살고 있을까요? 네, KB증권 주태영 부사장님 인터뷰를 보면 증권업계의 뼈아픈 현실이 나옵니다. 그동안 증권사들의 주 수입원은 IPO를 포함한 주식 발행 시장인 ECM, 그리고 회사채 등 빚을 내는 부채 발행 시장인 DCM이었거든요. 중간에서 통행료 받는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네, 근데 당국의 중복 상장 규제가 강화되고 특례 상장 문턱이 높아지면서 1분기 공모액이 전년 대비 58%나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KB증권은 생존을 위해 이른바 생산적 금융으로 태세를 전환하고 있죠. 생산적 금융이요.
그건 수수료 장사랑 뭐가 다른 건가요?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모험 자본, 즉 실패 위험은 크지만 성공하면 큰 수익을 내는 AI나 유니콘 스타트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자본 공급자로 나선 겁니다. AI 반도체 기업 지분 투자나 글로벌 사모펀드랑 손잡고 해외 인수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식이죠. 그럼 기존에 문제 많았던 PF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사업 자체가 낼 미래 수익성을 보고 돈 빌려주는 거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 PF가 주거용 부동산에 너무 쏠려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 방향을 틀어서 데이터 센터나 SOC, 즉 사회 간접 자본 같은 산업용 인프라 지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수수료 장사만 하던 증권사들이 이제는 될성부른 또깃을 직접 발굴하고 인프라에 돈을 대는 진짜 투자자로 진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왔군요. 네, 변동성이 강제한 구조적 진화라고 볼 수 있죠. 독자님들, 수수료만 챙기던 중간자들은 과연 5년, 10년 뒤에도 지금의 모습일까요? 어쩌면 거대한 벤처 캐피털로 완전히 형태를 바꿔버릴지도 모릅니다. 시장의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기사들을 바탕으로 극심한 변동성 장세와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빠른 증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투자 참고 정보이며 투자 결정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